제13장 태아 저장고의 침침한 불빛 속에서 헨리 포스터의 모습이 희미하게 나타났다. 오늘 저녁에 촉감 영화보러 가겠어요? 레니나는 대답을 하는 대신 머리만 흔들었다. 다른 사람하고 나가기로 했나요? 그는 그의 친구들 가운데 누가 누구와 관계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베니토인가요? 그가 물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헨리는 그녀의 자줏빛 두 눈에 깃든 피곤함과 번들거리는 결핵성 피부 밑의 창백함과 미소를 짓지 않는 진홍빛 입가에서 슬픔을 보았다. 몸이 불편한 건 아니죠? 그는 그녀가 세상에 몇 안 남은 전염병 중에 혹시 무슨 병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어 약간 불안하게 물었다. 또다시 레니나가 고개를 저었다. 어쨌든 가서 의사를 만나는 게 좋겠어요? 헨리가 말했다. 하루에 의사를 한 번씩만 보면 신경 과민이 없어져요. 최면학습으로 터득한 검언을 주입시키는 듯 어깨를 탁 치며 그가 유쾌하게 덧붙여 말했다. 아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임신 대용 정제인지도 몰라요. 그가 권했다. 아니면 초강력 VPS 요법을 받든지요. 아시겠지만 때로는 표준열정 정제로는 별로. 오, 포드님 앞서사. 침묵을 깨뜨리며 레니나가 앙칼지게 말했다. 입 좀 닥쳐요. 그러더니 그녀는 잠시 방치해두었던 태아들 쪽으로 돌아섰다. VPS 요법이라니. 울음이 터지려던 참만 아니었다면 그녀는 웃고 말았으리라. 격렬한 열정이라면 이미 넘쳐나서 오히려 골치가 아플 지경 아니던가?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주사기를 다시 채웠다. 존!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존! 그러다 그녀는 잠시 헷갈렸다. 포도님 맙소사, 내가 여기에다 수면병 주사를 놓았나? 그녀는 통 기억이 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2번이나 주사를 놓는 위험을 무릅쓰진 않겠다고 마음먹고는 줄지어 늘어놓은 다음 유리병으로 옮겨갔다. 그로부터 22년 8개월 4일 후에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알파 마이너스 관리가 모환자에서 트리파노소마증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것은 반세기 만에 처음 벌어진 사고였다. 레니나는 한숨을 지으며 일을 계속했다. 1시간 후에 탈의실에서 페니가 맹렬하게 공박했다. 하지만 자신이 이런 상태에 빠지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된다고요. 그녀가 되풀이해서 말했다. 게다가 그 이유는 또 뭔가요? 한 남자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난 바로 그 한 남자를 원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다른 남자들이 수백만 명이 있다고요. 하지만 난 다른 남자들은 원하지 않아요. 거쳐보지 않고서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거쳐봤어요. 하지만 몇 명이나요? 경멸하듯 어깨를 주스르며 페니가 물었다. 1명? 2명? 수십 명이요. 고개를 저으며 그녀가 덧붙여 말했다. 하지만 조금도 좋지 않았어요. 글쎄요, 인내심이 필요할 거예요. 페니가 타이르듯 말했다. 하지만 이미 스스로 제시한 충고에 대해 그녀의 자신감이 흔들리고 있는 게 분명했다. 인내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달성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 남자를 생각하지 말아요. 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소마를 먹어요. 소마는 복용하고 있어요. 계속 먹어요. 하지만 그런 틈틈이 난 그 일을 여전히 좋아해요. 난 항상 그 일을 좋아할 거예요. 정 그렇다면 그냥 찾아가서 그 남자를 같이 그래요? 페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가 원하든 말든 말이에요. 그 남자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더 꿋꿋하게 나가야죠. 말이야 쉽죠? 절대로 멍청하게 굴면 안 돼요. 행동을 취하라고요. 페니의 목소리가 나팔처럼 울렸는데 그녀는 사춘기의 베타 마이너스들에게 저녁 강의를 하는 YWF의 강사 같았다. 그래요. 행동을 취해야죠. 당장요. 지금 하라고요. 난 겁이 나요. 레니나가 말했다. 우선 소마를 방글에 먹기만 하면 돼요. 그럼 난 이제 목욕을 해야겠어요? 그녀는 수건을 질질 끌며 가버렸다. 초인종이 울렸다. 레니나에 관한 얘기를 헬르몰츠에게 해야겠다고 마침내 결심이 선 후 그런 속마음을 한순간도 더 지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날 오후에 헬르몰츠가 찾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야만이는 벌떡 일어나 문으로 달려갔다. 당신이 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헬르몰츠. 문을 열면서 그가 소리쳤다. 문간에는 하얀 아스테이트 공단 셀러복에 둥글고 하얀 모자를 멋을 부려 왼쪽 귀 위로 비스듬히 쓴 레니나가 서 있었다. 오, 마치 누구에게 세게 얻어맞기라도 한 듯 야만인이 말했다. 레니나가 두려움과 의식함을 극복하기에는 반그램으로 충분했다. 안녕하세요, 존.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하고는 그를 스쳐 지나가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기계적으로 문을 닫고 그녀를 따라갔다. 레니나가 자리에 앉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날 만나는 게 별로 반갑지 않은 모양이로군요, 존.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기쁘지 않냐고요? 야만이는 꾸짖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더니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경건하게 레니나의 손을 잡아 입을 맞추었다. 기쁘지 않냐고요? 오, 당신은 내 심정을 너무나 모릅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보면서 사모하는 레니나여 라고 속삭이고는 말을 계속했다. 진실로 세상에서 비견할 법 없이 가장 고귀한 존재요. 경의의 극치로군요. 그녀는 감미롭고 부드럽게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오, 그대는 너무나 완벽하오. 그녀는 입술을 벌린 채 그에게로 몸을 내밀었다. 모든 인간의 가장 좋은 것들만 뽑아서 함께 빚어 가까이, 그리고 더 가까이, 너무나 완벽하여 비견할 바가 없어요. 더욱 가까이. 야만인이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선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어요. 얼굴을 돌린 채로 그가 말했다. 내 얘기는 내가 당신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만한 인간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내가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내가 전혀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는 무엇인가 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지 레니나가 말문을 열었지만 말을 채 끝내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짜증스러운 기미가 엿보였다. 사람이 앞으로 몸을 내밀고 입술을 벌린 채로 점점 더 가까이 접근하다가 갑자기 멍청한 바보가 벌떡 몸을 일으키는 바람에 기대했던 반응이 없어진 상황에 처한다면 그렇다. 아무리 혈관 속에서 반그램의 소마가 돌고 있더라도 짜증이 나는 게 당연했다. 말파이스에서는 여자한테 사자의 가죽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야만이는 두서없이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싶을 때 말입니다. 아니면 늑대 가죽이라도요. 영국에는 사자가 살지 않는데요. 레니나가 쏘아붙이듯 말했다. 그리고 비록 산다고 해도 보안이 사람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독가스나 뭐 그런 것으로 사냥을 하겠죠. 갑자기 못마땅해서 경멸하는 어조로 야만인이 덧붙여 말했다. 난 그런 짓은 못하겠어요, 레니나. 그는 어깨를 활짝 펴고 용기를 내어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납득이 안 가서 짜증스러워하며 빤히 쳐다보는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당황한 그는 난 무엇이라도 하겠어요 라고 말하고는 점점 더 두서없는 말을 늘어놓았다. 당신이 시키는 건 무엇이든지요. 아시겠지만 어떤 운동들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즐거움이 생겨납니다. 내가 느끼는 기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마룻바닥이라도 썰겠어요. 하지만 우린 진공청소기를 사용해요. 어리벙벙해진 레니나가 말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물론 그럴 필요는 없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천한 일들을 고귀하게 행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무언가 고귀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모르시겠어요? 하지만 진공청소기가 있으면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엡실론 반백치들이 그런 기계를 다루죠.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정말이지 왜 이러세요? 왜 이러느냐고요?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라면 오직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그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리고 도대체 진공청소기와 사자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그리고 또 나를 만나서 기쁜 것하고 사자는 무슨 관계가 그녀는 점점 더 화가 났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레니나. 그는 거의 절망에 빠진 상태로 말했다.
놀라움과 황홀감으로 내면에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피가 레니나의 뺨으로 왈칵 몰렸다. 그거 진담이에요, 존? 하지만 난 그런 얘기를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무슨 고민에 빠진 듯 주먹을 불끈 쥐고 야만인이 소리쳤다. 때가 되기 전에는 내 말을 잘 들어봐요, 레니나. 말파이스에서는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뭘 한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 다시 짜증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지금 그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영원히요. 그들은 영원히 같이 살기로 약속합니다. 그건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군요. 레니나는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다.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오래 지속되고 육신이 썩는 것보다 훨씬 빨리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인하여 뭐라고요?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모든 성스러운 예식과 거룩한 혼례를 제대로 행하기 전에 자네가 그 애의 처녀 매듭을 끊었다가는 포드님의 이름으로 빌겠는데 존, 이치가 닿는 얘기를 해요. 난 당신이 하는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군요. 처음에는 진공청소기 얘기를 하더니 이제는 매듭 얘기를 하는군요. 당신 얘기를 듣고 있으려니까 미치겠어요. 그녀는 벌떡 일어서서 그가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 달아날까봐 걱정이 되는 듯 그의 손목을 잡았다.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해 봐요. 당신은 정말로 나를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나요? 잠깐의 침묵 뒤에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나는 세상 무엇보다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나요? 그녀가 격분해서 외쳤다. 감정이 어찌나 강렬했던지 그녀의 날카로운 손톱이 그의 손목 살갗을 파고들 지경이었다. 매듭이니 진공청소기니 사자니 해가면서 어떤 소리를 늘어놓고 몇 주일씩이나 내 마음을 비참하게 만들어 놓는 대신에 말이에요. 그녀는 화가 난 듯 그의 손을 뿌리쳐 버렸다. 만일 내가 당신을 그토록 좋아하지만 않았다면 난 당신한테 화를 냈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고는 갑자기 그녀가 두 팔로 그의 목을 감았다. 그는 입술에 부드럽게 닿는 그녀의 입술을 느꼈다. 너무나 감미로우면서도 부드럽고 너무나 따스하고 짜릿해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헬리콥터에서 보낸 3주일의 포옹이 머리에 떠올랐다. 오우. 입체 시각적인 금발 여인의 모습과 실제보다도 더 실감났던 아프리카 흑인 공포. 그는 몸을 빼내려고 했지만 레니나가 더욱더 꼭 껴안았다.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를 쳐다보려고 얼굴을 뒤로 젖히면서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눈이 부드럽게 꾸짖었다. 아무리 어두운 굴 속이나 아무리 기회가 좋은 장소라고 하더라도 양심의 소리가 시적으로 우렁차게 울렸다. 인간의 사악한 본성이 아무리 강렬히 유혹할지라도 욕정으로 내 명예를 녹이지는 못할지니 절대로 그는 결심했다. 한심한 사람 같으니라고 그녀가 말했다. 난 당신을 너무나 원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역시 나를 원했다면 왜 그러지 않았나요? 하지만 레니나, 그가 이의를 제기하려는데 그녀가 두 팔을 풀고는 그에게서 물러났다. 그는 레니나가 무언의 암시를 눈치챈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하얀 에나멜 탄띠형 허리띠를 풀어 조심스럽게 의자의 등받이에 걸쳐놓자 그는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레니나, 그가 불안하게 되풀이해서 말했다. 그녀가 자신의 목 뒤로 손을 가져가더니 지퍼를 길게 수직으로 끌어내렸다. 하얀 세일러복 블라우스가 양쪽으로 벌어졌다. 그의 의심은 너무나도 확고히 현실로 굳어졌다. 레니나 뭐하는 거예요? 주르륵? 그녀는 침묵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나팔바지를 벗었다. 지퍼가 달린 속옷은 조개처럼 연한 분홍빛이었다. 합창원 대원장이 준 황금 T형 목걸이가 그녀의 가슴에서 늘어졌다. 창살들 사이로 남자들의 시선을 끄는 젖꼭지들이 노래를 부르는 듯 우렁차게 울리는 마법의 어휘들은 그녀를 더욱 위험하고 유혹적인 여자처럼 느껴지게 했다. 부드러우면서도 얼마나 날카롭게 찌르고 이성을 뚫고 들어가며 확고한 마음을 흔들어 놓는가. 지극히 굳센 맹세라 할지라도 피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는 한낱 지푸라기, 더 절제하지 않으면 지퍼가 주르륵
둥그런 분홍색 젖가슴이 말끔하게 갈라놓은 사과처럼 양쪽으로 벌어졌다. 두 팔이 꿈틀거리고 처음에는 오른발 그리고는 왼발을 들어 올렸다. 지퍼가 달린 속옷이 바람이 빠져 생명을 잃은 듯 마룻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얗고 동그란 모자를 멋을 부려 비스듬히 쓰고 구두와 양말을 그대로 신은 채 그녀가 그에게로 다가갔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진작 그런 얘기를 해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녀가 두 팔을 내밀었다. 하지만 야만이는 덩달아 나의 사랑을 부르면서 마주 두 팔을 내미는 대신에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나며 마치 무슨 위험한 동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겁을 주어 쫓아버리려는 듯 그녀에게 손을 휘저었다. 네 발자국 뒤로 물러선 그는 벽에 막혀 꼼짝도 못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당신, 레니나가 그 어깨에 손을 얹더니 몸을 밀착시켜 왔다. 나를 껴안아 주세요. 그녀가 요구했다. 숨이 막힐 정도로 나를 안아줘요, 당신. 그녀 역시 시를 읊을 줄 알았고 북처럼 우렁찬 마법의 어휘들로 노래할 줄 알았다. 키스해줘요. 그녀는 눈을 감고 졸린 듯한 목소리로 낮게 중얼거렸다. 내가 혼수 상태에 빠질 정도로 키스를 해줘요. 껴안아줘요. 당신 포근하게. 야만이는 그녀의 손목을 잡아 손을 어깨에서 떼어내고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왈칵 밀어냈다. 그러면 아파요. 그러면 그러더니 레니나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공포가 아픔을 잊게 만들었다. 눈을 뜬 그녀는 그의 얼굴이 아니라 광적이고 형언할 수 없는 경로 때문에 일그러지고 경련을 일으키는 무서운 낯선 사람의 얼굴을 보았다. 겁이 덜컥난 그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도대체 왜 그래요, 존? 그는 대답을 하는 대신 광기에 찬 눈으로 그녀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기만 했다. 그녀의 손목을 잡은 두 손이 부르르 떨렸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희미했지만 그녀는 소름 끼치게 그가 이를 가는 소리를 얼핏 들었다. 왜 그래요? 그녀가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다. 그녀의 비명에 정신이 들기라도 한 듯 그는 어깨를 움켜잡고 그녀를 흔들었다. 더러운 계집, 그가 소리쳤다. 창녀 같으니라고, 뻔뻔스러운 계집년.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그가 흔들어대는 바람에 괴이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애원했다. 더러운 창녀, 제발요. 저주받을 창녀 같으니라고. 욕설보다는 차라리 1g이 더 좋다는 그녀가 말했다. 야만인이 어찌나 세차게 떠밀었는지 그녀는 비틀거리다 쓰러졌다. 어서 가요. 험악한 표정으로 그녀를 굽어보며 그가 소리쳤다. 내 눈앞에서 얼른 사라지지 않으면 죽여버리고 말겠어요? 그는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레니나는 얼굴을 가리려고 손을 들었다.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존. 어서 가요, 어서. 그녀는 한 팔을 여전히 지켜든 채 겁에 질린 눈으로 그의 모든 동작을 지켜보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아직도 몸을 웅크리고 머리를 가리면서 욕실로 달려갔다. 그녀가 빨리 나가도록 재촉하느라 세차게 후려갈기는 소리가 마치 총성 같았다. 레니나가 앞으로 튀어나갔다. 욕실로 들어가 안전하게 문을 잠근 후에야 그녀는 상처를 살펴볼 여유가 생겼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거울에 등을 비춰보았다. 왼쪽 어깨너머로 보니 진주빛깔의 살에 활짝 편 손자국이 진홍빛으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녀는 상처난 자국을 조심스럽게 문질렀다. 바깥 다른 방에서는 야만인이 마술적인 어휘들의 음악과 북소리에 맞춰 행군하고 또 행군하듯 성큼성큼 이리저리 걸어다녔다. 굴뚝새도 그러하고 자그마한 똥파리도 내 눈앞에서 색욕을 부리는 도다. 어휘들이 귀 속에서 요란하게 울리자 그는 미칠 듯한 기분이 들었다. 족제비나 더러운 말도 그토록 극성스러운 탐욕으로 덤비지는 아니한다. 위쪽은 여자이되 허리 밑으로는 켄타우로스로다. 허리띠까지는 신으로부터 물려받았지만 그 밑은 모두 악마의 차지다. 거기엔 지옥이 있고 암흑이 있고 이글이글 타오르며 악취를 풍기고 집어삼키는 유황구더기가 있으니 퇴 더럽구나 더러워. 내 상상력을 감미롭게 만들고 싶으니 착한 약제사여 사양을 조금만 나에게 다오. 좀 그녀가 욕실에서 비위를 맞추려고 눈치를 살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불렀다. 존, 독초 같은 그대여,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우며 향기가 감미로워서 그대 앞에서는 감각이 아프구나. 이 훌륭한 책은 장려라는 말을 써넣기 위해서 쓰였더냐? 그래서 하늘도 코를 막고. 하지만 레니나의 보드라운 몸에서 향내를 풍기던 분가루가 그의 상의에 하얗게 묻었기에 그녀의 향기가 아직도 그의 주변에 서려 있었다. 뻔뻔스러운 환양년, 뻔뻔스러운 환양년, 뻔뻔스러운 환양년. 쉴 새 없이 계속되는 음률이 저절로 되풀이되었다. 뻔뻔스러운. 존, 내 옷 좀 주겠어요? 그는 나팔바지와 블라우스, 지퍼가 달린 속옷을 집어들었다. 열어요. 문을 발로 차면서 그가 명령했다. 싫어요. 열지 않겠어요. 급해 질린 목소리로 그녀가 저항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당신한테 건네주죠? 문 위에 있는 통풍구로 밀어 넣으세요. 그는 그녀가 가르쳐준 대로 하고는 다시금 불안하게 방 안에서 서성거렸다. 뻔뻔스러운 환양년, 뻔뻔스러운 환양년. 엉덩이가 투실투실하고 손가락이 감자 같은 활락의 악마가. 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엉덩이가 투실투실하고 손가락이 감자 같은 악마. 존! 왜 그래요?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내 멜스스 허리띠 좀 갖다 주겠어요? 레니나는 자리에 앉아 다른 방에서 나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저렇게 서성거릴지, 그가 아파트에서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그의 광증이 가라앉도록 기다린 다음에 욕실 문을 열고 얼른 달려가서 허리띠를 집어도 될지 궁금했다. 그녀의 불안한 추측들은 다른 방에서 울리는 전화소리 때문에 중단되었다. 서성거리던 발소리가 갑자기 그쳤다. 대화를 나누는 야만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네. 바로 전데요? 네, 제가 하는 말 못 들었어요? 제가 야만인이라고요. 뭐라고요? 누가 아프다고요? 그야 물론 관심이 있죠. 하지만 심한가요? 정말로 상태가 나쁘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장 가겠습니다. 지금은 방에 있지 않다고요? 어디로 데리고 갔나요? 오, 하나님 맙소사. 주소가 어떻게 되죠? 파크레인 거리 3번지. 그게 주소인가요? 3번지요? 감사합니다. 레니나는 수화기를 놓는 짤까닥 소리와 황급히 달려나가는 발소리를 들었다. 문이 쾅 닫히고 침묵이 흘렀다. 그가 정말로 나갔을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빠끔히 열어 내다보고는 방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용기를 얻어 문을 조금 더 연 다음에 머리를 완전히 바깥으로 내밀었다. 그리고 발돋움을 한 채 방으로 들어가서 심하게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몇 초 동안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이다가 앞문으로 달려가 살그머니 빠져나온 뒤 문을 꽝 닫고 도망쳤다. 승강기를 타고 밑으로 내려갈 때가 되었어야 그녀는 마음이 놓였다. 제14장.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위한 파크레인 병원은 앵초꽃 빛깔 타일로 장식한 60층짜리 고층 빌딩이었다. 야만인이 헬리콥터에서 내리자 알록달록한 연구 비행기들이 무리를 이루어 윙윙거리며 옥상에서 떠오르더니 공원을 가로질러 슬라우 화장터를 향해 서쪽으로 날아갔다. 승강기 입구에서 우두머리 짐꾼이 그에게 필요한 안내를 해 주었고 그는 급성 노쇠 병동이라고 짐꾼이 설명한 17층의 제81병동으로 내려갔다. 햇빛이 잘 들고 노란 페인트 칠을 한 방은 환하고 널찍했으며 20개의 병상은 모두 자리가 차 있었다. 린다는 편리하고 현대적인 온갖 시설에 둘러싸여 여러 동반자들과 더불어 죽음을 맞는 과정을 거치는 중이었다. 유쾌한 합성 음악의 선율을 타고 끊임없이 생동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침대 발치마다 텔레비전이 죽어가는 환자와 마주보고 놓여 있었다. 텔레비전은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틀어두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는 향기가 15분마다 한 번씩 자동적으로 순환됐다. 우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만인을 담당할 간호사가 문간에서 그를 맞으며 설명했다. 제 말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류 호텔과 촉감 영화극장의 중간점이라고나 할까요? 우리들은 이곳에서 철저히 상쾌한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어디 계신가요? 공손한 설명을 무시하며 야만인이 물었다. 간호사는 기분이 상한 눈치였다. 급하기도 하시군요. 그녀가 말했다.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그가 물었다. 죽지 않을 가능성을 말하시는 건가요? 그가 머리를 끄덕였다. 아니요, 물론 희망이 없습니다.
일단 이곳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의 창백한 얼굴에서 절망하는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란 그녀는 갑자기 말을 중단했다. 아니, 왜 그러세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는 방문객에게서 이런 반응이 나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곳을 찾는 방문객이 많았다는 뜻은 아니었다. 방문객이 많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어디 몸이 안 좋으신 건가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 여자는 나의 어머니예요. 겨우 들릴락 말락 하는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간호사는 깜짝 놀라서 급에 질린 눈으로 그를 힐끗 쳐다보더니 얼른 시선을 피했다. 목에서부터 관자놀이까지 그녀는 온통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나를 그분한테 데려다 줘요. 평범한 어조를 쓰려고 노력하며 야만이 말했다. 아직도 낯을 붉히며 그녀는 병동으로 내려가는 길을 안내했다. 그들이 지나가자 노쇠 현상이 너무나 급속도로 진행되어 심장과 두뇌만 늙었을 뿐 뺨은 아직 늙지 않은 싱싱하고 시들지 않은 얼굴들이 두 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두 번째 유아기로 들어서 무감각하고 멍한 눈들이 그들을 따라 움직였다. 그들을 둘러본 야만이는 부리로 몸을 떨었다. 린다는 길게 줄지은 침상들 가운데 맨 끝에 벽 바로 옆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베개에 몸을 기대고 침대 발치에 놓인 텔레비전에서 무성으로 축소 재생에 방영되는 남아메리카 리만 수상 정구 선수권 대회의 준결승전을 보고 있었다. 반짝이는 정사각형 유리판에서는 어항 속의 물고기들처럼 다른 세상에 거주하는 마렵고 분주한 사람들처럼 작은 형상들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이해가 안 간다는 듯 어설프게 미소를 지으며 린다가 멍하니 쳐다보았다. 창백하고 퉁퉁 부어오른 그녀의 얼굴에는 백치 같은 행복의 표정이 가득했다. 가끔 졸기라도 하는 듯 그녀는 몇 초 동안 눈을 꼭 감았다. 그러다가 약간 놀라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는 했는데 정신이 들면 그녀는 정구 선수들의 어항 속 물고기 같은 묘한 움직임을 쳐다보고 초음성 전기 원리체 연주기로 편곡된 기절할 때까지 나를 안아줘요 그대여를 듣고 머리 위에 설치된 통풍구를 통해서 불어오는 버베나의 따뜻한 향기를 어렴풋이 느꼈다. 주변의 이런 것들을 의식한다고는 하지만 아니 그것은 의식하기보다는 꿈을 꾸는 듯한 상태였다. 그나마도 그녀의 피 속에 흐르는 소마로 인해 변형되고 채색되어 멋진 요소들로만 이루어진 환각들을 몽롱하게 꿈꾸면서 만족한 어린애처럼 빛바래고 흐트러진 미소를 다시금 지었다. 그럼 난 가볼게요. 간호사가 말했다. 내가 맡을 아이들이 한무더기 오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뿐 아니라 제3병동도 가봐야 합니다. 그녀는 위쪽 병동을 가리켰다. 이제는 가봐야겠어요. 그럼 편히 계시다 가세요. 그녀는 활기찬 걸음으로 나갔다. 야만이는 침대 옆에 앉았다. 린다.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그가 속삭였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녀가 시선을 돌렸다. 그를 알아보자 그녀의 몽롱한 눈이 밝아졌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쥐고 미소를 지으며 입술을 움찔거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녀의 머리가 앞으로 푹 수그러졌다. 잠이 든 것이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고 앉아서 말파이스에서 보낸 어린 시절에 그를 굽어보던 젊고 밝은 얼굴을 찾으려고 지쳐 빠진 몸뚱이에서 그 얼굴을 찾으려고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눈을 감은 다음 그녀의 목소리와 몸돌림과 그들이 함께 보냈던 삶의 모든 순간들을 기억해내려고 했다. 스트랩코, GS 벤버리 T까지 그녀가 부르던 노래는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그리고 그 동료가 얼마나 마술처럼 이상하고 신비스러웠던가. A, B, C 그리고 비타민 D. 지방질은 간에 있고 대구는 바다에서 살아요. 그는 노래를 되풀이해 부르며 동료의 어휘들과 린다의 목소리를 회상하는 동안 뜨거운 눈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아기가 아장아장 고양이가 야옹야옹 읽기 공부를 한 기억이 떠올랐다. 다음에는 태아 저장고 속에서 근무하는 베타 직원들을 위한 기초교육, 그리고 겨울에는 불가에서, 여름에는 작은 집의 지붕 위에서 그녀가 보호구역 밖의 타치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던 기나긴 저녁들. 아름답고도 아름다운 타치에 관한 얘기들을 천국의 추억처럼, 선량함과 사랑스러움이 넘치는 낙원의 추억처럼 그는 지금까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그것은 진짜 런던의 현실과 문명화한 남자들과 여자들과의 접촉에도 불구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채 완전하고 깨끗하게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때 날카로운 소리가 갑자기 들려오자 그는 눈을 뜨고 황급히 눈물을 닦은 뒤에 주위를 둘러보았다. 8살 난 일란성 사내 쌍둥이들이 끝없는 물길처럼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쌍둥이에 또 쌍둥이, 그리고 쌍둥이에 또 쌍둥이. 그들은 악몽처럼 자꾸만 들어왔다. 그토록 많은 아이들이 있었지만 얼굴은 하나뿐이었다. 반복되기만 하는 그들의 얼굴. 하나같이 콧구멍과 희둥그레진 눈만이 두드러진 그들의 얼굴이 흉측한 표정으로 빤히 그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황갈색 제복 차림이었다. 모두 입을 해 불리고 있었다. 그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소리를 질러대며 들어왔다. 잠시 후에는 그들 때문에 병동이 온통 구더기로 우글거리는 듯 싶었다. 그들은 병상들 사이로 떼를 지어 몰려다니고 요란하게 기어오르고 밑으로 기어다니고 텔레비전을 들여다보고 환자들에게 짓궂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들은 린다를 보고 상당히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녀의 침대 발치에 한 무리의 아이들이 몰려와서 미지의 대상과 갑자기 마주친 동물처럼 멍청한 호기심과 두려움을 느끼며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야, 저것 봐, 저걸 보라고. 그들은 나지막하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저 여자 왜 저렇지? 왜 저렇게 뚱뚱한 거야? 그들은 지금까지 그녀처럼 피부에 탄력이 없고 젊지 않은 얼굴과 날씬하지도 않고 꼿꼿하지 못한 몸을 본 적이 없었다. 이곳에서 죽음을 맞는 모든 60대 여자들은 어린 소녀 같은 모습이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린다는 불과 34살에 살이 축 늘어지고 일그러진 늙은 괴물이 되어 있었다. 저 여자 흉측하지 않니? 속삭이는 말들이 들려왔다. 저 여자 이 좀 보라고. 갑자기 침대 밑에서 원숭이를 닮은 쌍둥이 한 명이 조온이 앉아있는 의자와 벽 사이로 불쑥 튀어나와 린다의 잠든 얼굴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세상에 이건 아이가 얘기를 꺼내려고 했지만 미처 말을 끝내기도 전에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야만인이 그의 옷깃을 움켜잡고 의자 위로 번쩍 들어올려 귀를 냅다 후려갈기자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다. 비명 소리를 듣고 수간호사가 도와주려고 달려왔다. 저 애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그녀가 험악하게 물었다. 애들을 때리면 안 된다고요. 좋아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이 침상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세요. 야만인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도대체 더럽고 어린 녀석들이 여기서 뭘 하는 건가요? 이건 불경스러운 짓이에요. 불경스럽다니요?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아이들은 죽음에 대한 길들이기를 받는 중이라고요. 그녀는 사나운 의조로 그에게 경고했다. 그리고 만일 아이들의 길들이기에 당신이 조금이라도 방해를 한다면 직원들을 불러서 당신을 쫓아내겠어요? 야만인은 몸을 일으키더니 2발자국 그녀에게로 다가섰다. 얼굴에 드러난 그의 표정과 행동이 어찌나 위협적이었는지 간호사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그는 자제하느라 무척 애를 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다시 침대 옆에 앉았다. 난 경고했어요. 수간호사는 안심이 되기는 했지만 약간 자신 없고 불안한 위험을 겨우 보이며 말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더니 그녀는 호기심이 지나치게 많은 쌍둥이들을 데리고 방의 한쪽 끝으로 가서 다른 간호사가 버려놓은 지프 찾기 놀이에 어울리게 했다. 아이들은 나한테 맡기고 가서 카페인 용액이나 한 잔 들어요. 그녀가 다른 간호사에게 말했다. 수 간호사로서의 권위를 잠깐 행사하고 나자 그녀는 자신감을 되찾았고 기분이 훨씬 좋아졌다. 자, 얘들아, 그녀가 소리쳤다. 린다가 불안하게 몸을 움직이더니 잠깐 눈을 뜨고는 멍하니 주위를 둘러본 후에 다시금 잠이 들었다. 야만이는 그녀의 곁에 서서 몇 분 전에 그가 느꼈던 기분을 되살려 보려고 무척 애를 썼다. A, B, C 그리고 비타민 D. 그는 동료의 어휘들이 죽어버린 과거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마력을 지니기라도 한 듯 속으로 되풀이해서 읊었다. 하지만 마력은 효과가 없었다. 아름다운 추억들은 다시 솟아오르기를 고집스럽게 거부했고 질투와 추악함과 비참한 불행만이 가정스럽게 되살아났다. 어깨에 찔린 상처에서 피를 뚝뚝 흘리던 포페, 흉측한 모습으로 잠든 린다와 침대 옆에 엎질러진 메스칼주, 주변에서 윙윙거리던 파리떼,
그리고 그녀가 지나갈 때면 그토록 놀려대던 사내 아이들. 아, 아니다, 아니다. 그는 눈을 감고 이런 기억들을 떨쳐버리려고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A, B, C, 그리고 비타민 D. 그는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으면 그녀가 두 팔로 안아주고 잠이 들도록 흔들고 또 흔들면서 끄덕끄덕 노래를 부르던 시절을 떠올려 보려고 했다. A, B, C, 그리고 비타민 D, 비타민 D, 비타민 D. 초음성 전기 오르가는 흐느끼 우는 듯 점점 고음으로 올라갔고 갑자기 향기 순환 장치 속에서 버베나 냄새가 짙은 차조기 향기로 바뀌었다. 린다가 몸을 꿈틀거리더니 잠에서 깨어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몇 초 동안 정구 중결성 선수들을 멀거니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얼굴을 들고 새로운 향기를 한두 차례 킁킁거리고 맞더니 갑자기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황홀감에 빠진 어린애의 미소였다. 포페. 그녀가 중얼거리고는 눈을 감았다. 오, 난 그게 너무나 좋아요. 난 정말로 그것이. 그녀는 한숨을 짓고 다시 베개 위로 축 늘어졌다. 날 봐요, 린다. 야만인이 애원하듯 말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는 너무나 열심히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왜 그녀는 그냥 있도록 그냥 놓아주지 않는가? 그는 미천하고 가정스러운 기억들에서 이런 추악한 쾌락의 꿈에서 어머니가 돌아오도록 다시금 현실로 소름 끼치고 끔찍한 현실로 돌아오도록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더욱 숭고하고 고귀하고 한없이 소중한 세계로 돌아오도록 하려고 강제로 끌어내기라도 하려는 듯 그녀의 힘없는 손을 난폭할 정도로 움켜잡았다. 나를 모르겠어요, 린다? 그는 린다가 응답을 하느라 힘없이 마주 손을 쥐는 감촉을 느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솟기 시작했다. 그는 허리를 수그려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포페. 그녀가 다시 속삭였는데 그는 마치 누가 얼굴에다 오물을 한 통 끼얹기라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두 번씩이나 거부를 당한 터라 그의 격렬한 슬픔은 다른 돌파구를 찾아내기 위해 고뇌에 찬 강렬한 경노의 감정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나는 조언이에요. 그가 소리쳤다. 나는 조언이라고요. 비참하고 격분한 나머지 그는 그녀의 어깨를 움켜잡고 마구 흔들었다. 린다는 파르르 떨며 눈을 떴다. 그녀는 그를 보고 조언이로구나. 누구인지 알았지만 현실의 얼굴을 난폭한 현실의 두 손을 상상의 세계 속으로 이동시켜서 차조기 향기와 초음성 전기 오르간의 내적이고도 은밀하고 유수한 요소들 속으로 그녀의 꿈속 세계를 형성하는 뒤틀린 기억들과 이상하게 변형된 감각들 속으로 옮겨 놓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들 조언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녀가 포페와 소마 휴식을 취하며 시간을 보냈던 낙원 같은 말파이스를 침입한 자라고 상상했다. 그는 그녀가 포페를 좋아했기 때문에 화가 났고 포페가 잠자리에 그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마치 모든 개화된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무슨 죄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를 흔들어댔던 것이다. 모든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의 소유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숨을 몰아쉬며 꼬르륵거리는 소리처럼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아졌다. 그녀가 입을 벌려 폐의 공기를 채우려고 결사적으로 애를 썼다. 하지만 그녀는 호흡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멍하니 쳐다보는 눈에 나타난 공포만이 그녀가 어떤 고통을 받는지 보여주었다. 그녀의 두 손이 목으로 올라갔다. 그러더니 더 이상 호흡할 수 없는 공기를, 그녀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공기를 움켜잡으려 허우적거렸다. 야만인이 몸을 일으켜 그녀를 굽어보았다. 왜 그래요, 린다? 왜 그러세요? 안심을 시켜달라고 부탁하듯 애원하는 목소리였다. 그를 쳐다보는 그녀의 눈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공포를, 그가 보기에는 공포뿐만 아니라 비난을 잔뜩 머금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다시 베개 위로 쓰러졌다. 그녀의 얼굴은 흉악하게 뒤틀렸고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야만인은 몸을 돌려 병동을 달려 올라갔다. 빨리요, 빨리. 그가 소리쳤다. 빨리요. 지프 찾기를 하는 쌍둥이들이 원으로 둘러싼 한가운데 서 있던 수간호사가 뒤를 돌아다보았다. 잠깐 놀란 듯 싶더니 그녀는 어느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소리를 지르지 말아요. 어린애들도 생각해야죠. 얼굴을 찡그리며 그녀가 말했다. 이러다가는 당신 때문에 길들이기가 헛수고로 아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가 빙 둘러선 아이들의 벽을 뚫고 들어왔다. 조심해요. 어느 아이가 소리를 질렀다. 빨리요 빨리. 그가 간호사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빨리요. 무언가 잘못되었어요. 내가 죽였나 봐요. 그들이 병동의 끝으로 되돌아갔을 때쯤에는 이미 린다가 숨을 거둔 다음이었다. 야만이는 얼어붙은 듯 침묵을 지키며 잠시 가만히 서 있더니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흐느껴 울었다. 간호사는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은 남자의 모습을 보고 어처구니 없는 광경에 기가 막혔다.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렸다. 그리고 짚어 찾는 놀이를 중단하고 병동의 끝에 서서 모든 콧구멍과 눈을 이쪽으로 향한 채 20호 침상 주변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장면을 멍하니 지켜보던 불쌍한 아이들, 그 쌍둥이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에게 말을 해야 하나? 정신을 차리고 품위를 지키라고? 이곳이 어디인지 그에게 상기시키고 순진하고 불쌍한 아이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를 마치 죽음이 어떤 무서운 사건이라도 된다는 듯 그렇게까지 중요한 인간이 한 명이라도 세상에 존재한다는 듯 이렇게 역겨울 정도로 울부짖고 소란을 떨어서 그들이 지금까지 행한 죽음의 길들이는 훈련을 몽땅 헛수고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이런 행동은 죽음에 관해서 아이들에게 지극히 위험한 편견을 불어넣고 그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철저히 거릇되고 반사회적인 면으로 반응하게끔 만들지도 모를 노릇이었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서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좀 점잖게 굴면 안 되나요? 그녀는 나지막하고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본 그녀는 대여섯 명의 쌍둥이들이 이미 몸을 일으켜 병동 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이루었던 둥근 원이 흩어졌다. 다음 순간에는 안 된다. 위험성이 너무 컸다. 그녀가 맡은 집단 전체가 길들이기 훈련해서 6달이나 7달을 손해볼지도 모를 일이었다. 간호사가 위험에 빠진 아이들에게로 서둘러 되돌아갔다. 자, 초콜릿 생과자 먹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녀는 명랑한 어조로 크게 말했다. 저요. 보카노프스키 집단 전체가 이구동성으로 소리쳤다. 20호 침대는 완전히 망각의 대상이 되었다. 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야만인이 자꾸만 되풀이해서 혼자 말을 했다.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슬픔과 회한의 혼돈 속에서는 오직 그 한마디 말만이 또렷했다. 하나님. 그가 속삭였다. 하나님. 저 사람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지? 초음성 전기 오르간이 울리는 속에서도 날카롭고 분명한 목소리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다. 흠칫 놀란 야만인이 사나운 몸짓으로 얼굴에서 손을 치우고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황갈색 제복을 입은 쌍둥이 5명이 저마다 오른손에 기다란 초콜릿 생과자 한 조각씩을 들고 하나같이 초콜릿 범벅이 된 똑같은 얼굴로 원숭이들처럼 한 줄로 늘어서서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야만인과 시선이 마주치자 그들은 동시에 희죽 웃었다. 그들 가운데 한 명이 생과자 조각으로 병상을 가리켰다. 저 여자 죽었어요? 그가 물었다. 야만인은 말없이 잠시 그들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조용히 몸을 일으키고 문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갔다. 저 여자 죽었어요? 호기심 많은 쌍둥이가 그의 곁에서 타박타박 따라 걸으며 다시 물었다. 야만인은 그를 내려다보더니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를 밀어버렸다. 쌍둥이는 마룻바닥으로 쓰러지더니 당장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야만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